요즘은 주택 거래 자체에 대한 조사 자체가 많이 늘었어요. 그냥 뭐 등기만 치면 무조건 들어오는 거군요. 진짜 그 정도. 자녀에게 뭐 부담부 증여나 저가 영수도 특히 증여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도 요즘 많이 있어요. 50만 원만 이체도 증여세 조사한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세무서가 진짜 한가하지가 않아요. 제발. 자, 세무사님, 요즘에는 국세청도 AI를 이용해서 이제 자동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자동으로 뭐 걸러낸다. 이게 도입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도입은 됐습니다.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게 이제 유튜브 영상에 좀 자극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나왔냐면 50만 원만 이체도 증여세 조사한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보자마자 터무니가 없어서 대응도 안 했는데 아니, 세무서가 진짜 한가하지가 않아요. 제발. 네.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계 좀비 속하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잖아요. 국세 추징을 해야 될 텐데 그 50만 원짜리 잡았는데 아 알겠다. 그럼 추징세액이 얼마냐? 0원입니다. 이러면 안 되니까 네. 이게 좀 너무 과도하게 간 것 같은데 실시간 감시를 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이건 확실히 저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 게 그 계좌를 볼 수 있는 거는 무조건 탈세 제보에 의한 세무조사, 정기조사 이 세무조사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개인정보 위반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네, 신문고 찢어집니다. 이거 진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AI 탈세 적발 시스템은 이미 돌아가곤 있어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직업상 없어질 것 같긴 한데. 아이고. 아니 AI가 세무에 관련된 업무를 대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부분은 대체될 것 같은데. 이거랑 좀 시스템을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네. 우선은 국세청에서는 지난해 이제 이미 이게 보도자료도 2월 달에 나온 거라 꽤 됐는데도 그때 1,800만 개의 사업자의 재무제표랑 신고서 분석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AI 탈세 적발 시스템을 돌려서 이제 세무조사의 대상자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세무조사는 잡아낼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요. 연간 인원수를 조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행정력이 분명히 맞습니다. 한계가 있으니까. 네,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입니다. 기존에 세무조사 해봤는데 이런 케이스가 요즘 이런 시점에서 제일 많이 나와.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갈 때 가장 많이 했던 조사가 대부업체 조사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 가장 많이 흥했던 게 골프장 세무조사. 이런 식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트렌드를 맞춰서 그걸 대상자를 이제 선별하는 건데 일반 개인 조사도 그걸 하겠지만 근데 이걸 너무 많이 이제 막 접목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지금 실제로 하려고 하는 게 한 내년 올해나 내년에 1,300억 정도 들여서 AI 그 답변해 주는 거. 챗봇 비슷한. 네, 챗봇이 아주 고도화될 것 같아요. 이미 홈택스에 그걸 도입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쭉쭉 줄글을 쓰면은 거기에 맞는 이제 방식을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좀 더 신고서 제작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미 국세청에서 모두 채움 서비스라고 뭐 2,400만 원이나 뭐 4,800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이제 종합소득을 버셨던 분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그냥 당신을 단순 경비율로 해서 뭐 경비율 한 60-70% 쓰셨겠죠 해가지고 환급액수 나오게 해가지고 신고서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예 국세청에서. 그래서 별 이상 없으시면 AR에서 전화만 하면 신고 마무리한 걸로 보고 환급도 해주겠다. 이런 시스템이 이제 도입돼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AI가 고도화되면 이 기준을 올려버릴 것 같아요. 자동으로 해요. 네, 그러니까 4,800을 이걸 7,200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세무업계는 좀 타격이 클 수도 있겠다. 요즘 뭐 국세청이 특히 좀 주목하는 어떤 부동산 거래 유형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요즘은 주택 거래 자체에 대한 조사 자체가 많이 늘었어요. 엄청 많이 늘었고요. 그냥 뭐 등기만 치면 무조건 들어오는 거군요. 진짜 그 정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묻고 나서 강남 3구랑 용산은 거의 97%의 거래량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줄었고 거기다가 이번에 6월 27일 날 가계대출 강화 방안이 나와서 전세 이제 대출이 6억 바지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살 수가 없네 라고 해가지고 확 줄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6억에서 좀 자기 자산 얹어서 9억 10억 미만의 부동산 거래만 좀 늘어나서 조사하는 거래 액수 자체도 많이 낮아졌고 그래서 요즘은 10억 미만의 거래인데
자녀에게 뭐 부담부 증여나 저가 영수도 특히. 그리고 이제 10억 미만의 이제 부동산을 살 때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다. 그럼 주택 취득자금 정말 빌린 게 맞냐? 이거 증여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도 요즘 많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엔 그래서 뭐 자녀에게 집을 조금이라도 싸게 넘기고 싶은 이런 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맞습니다. 실제로 좀 가능한 방법들이 좀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가 양수도 예, 저가로 싸게 파는 건데 요것도 요즘 트렌드 바뀐 게 있는데 그것도 좀 뒤에서 말씀드려볼게요. 네네.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시가 10억 원짜리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자녀에게 뭐 6억에 싸게 파는 거죠. 이게 시가랑 3억 원 또는 5% 이상 차이가 나면 너 실질적으로 준 건 6억이지만 너 10억으로 양도세 계산해. 이렇게 하는 거죠. 부모님이 이때 비과세가 가능하거나 뭐 일시적 1세대 2주택인데 종전주택을 결국 3년 이내 팔아 비과세를 받으니까 뭐 그 기간 내에 팔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도 어차피 비과세를 받으면 6억이든 10억이 됐든 어차피 12억 원까지는 양도세가 0원이니까 그런 타이밍은 놓치지 말고 꼭 하셔라. 이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취득세도 실제로 주고받은 건 6억이니까 이 6억으로 취득세를 계산하겠다고 하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3억 원이랑 5% 이상 차이가 나면 너 그래도 10억으로 취득세 내. 뭐 이러게 되고. 근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고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증여세죠. 여기가 이제 30%, 시가의 30%와 3억 원인데 그것보다 작은 금액을 이제 빼주는 건데 10억에서 6억 빼고 4억 남은 금액에서 3억을 또 빼주니까 증여 재산가액이 1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한 게 없다 그러면 5천만 원을 공제를 해주니까 나머지 5천만 원에 10%의 증여세를 고부하면 500만 원밖에 안 나요. 그러면 10억 원짜리를 취득세랑 그다음에 증여세 500만 원만 내고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요즘 그나마 제일 문의가 많은 편이에요. 최근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뭐 감정평가를 했어요.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액이 너무 낮네요. 이거 인정 못 하겠어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감정평가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웬만하면 많지 않은데 그냥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이 감정평가 가액이 맞을까에 대한 의심도 품어요. 네, 이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도 이렇게 뭐 관청에서 막 100% 신뢰하는 건 아니군요. 예, 가격 차이가 너무 크면 너무 크면 이것에 대해서도 확실히 추징을 합니다. 인정을 해버리지 않으니까. 네. 그럼 뭐 집을 증여할 때 이때 하면 뭐 유리하다, 뭐 그런 시점이나 상황이 있나요? 최대한 빨리 하십시오. 빨리?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빨리 하는 게? 네. 만약에 이제 메인 지역이다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도 저게 어떻게 계속 올라가지라고 하다가 이제는 생각을 많이 고쳐 먹었습니다. 네. 그냥 올라가는구나. 내가 판다 이성이 아니다. 저건 절대 이성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요즘은 다양한 규제 요건 때문에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챙겨서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은요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네, 거래 동결 상태니까 뭐 너무 힘드니까. 첫 번째로는 증여세가 너무 높아졌는데 제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예전에 2017년도에 아크로로 시작하는 아파트를 이제 자녀분들 세 분에게 증여를 하겠다고 오셨어요. 네. 그때 아크로가 시세가 지금도 비싼데 그때 시세가 26억, 27억이었어요. 지금은 딱. 네. 네. 그래서 증여세랑 증여취득세 그때 계산하니까 딱 9억 4천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높지 않냐? 이거 괜찮으시냐? 하니까 근데 어차피 올라갈 것 같아서 지금 줘야 될 것 같다. 난 다주택자고 네. 분명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시작될 것 같은데 그분 말을 듣고 제가 샀어야 되는데 네. 지금 4, 50억 하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 분한테 주셨는데 2025년도에 그중에 한 분이 이번에 파셨어요. 67억에 파신 거예요. 67억이요? 근데 만약에 지금 67억에서 그럼 증여랑 증여 취득세 중과세를 반영하면 얼마일까를 계산 한번 해봤어요. 네네. 제가 이제 너무 궁금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죠. 네. 딱 39억 나오더라고요. 39억이요? 증여세랑 취득세. 지급하면. 그리고 증여 취득세가 9억대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증여세랑 취득세가 9억 4천이었는데 네, 지금은 취득세가. 증여 취득세 중과세 나오면 그게 9억이에요. 첫 번째는 증여세가 너무 높아졌다는 점, 그다음에 증여 취득세 중과세도 생겼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저가형 수도로 살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졌죠. 거기다가 수도권이랑 규제 지역은 주택 구입하면서 주담대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돼야 되니까 한도도 6억 원에다가 그다음에 지금 토호제를 엄청 많이 묶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강남 3구랑 용산은 지금 아파트가 다 토호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토지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제도라는 게 있다 하면 그게 뭐예요 하면 이제 여기를 가져가시면 자녀가 2년 실거주를 하셔야 된다. 근데 거기 지금 최근에 계약갱신해서 임대차 갱신을 했다. 그러면 2년 있다 다시 오세요. 왜요? 아니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왜요? 그러면 2년 있다 와야 되냐? 근데 2년 있다 안 될 것 같다. 왜 안 되죠? 2년 있다 10억 정도는 오르실 것 같아요. 하면 그때 이제 막 이제 세금에 대한 이해가 이제 그때 딱 한 번에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이랑 잘 생각 안 하셨다. 다양한 규제까지 같이. 네. 그러면 이제 현타가 딱. 그렇죠. 자, 그럼 혹시 뭐 부모가 자녀한테 이렇게 증여를 하면서 좀 많이 하는 실수 이런 거 좀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은 자녀한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산을 조금씩 나눠주는 게 유리하냐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녀에겐 하루빨리라도 증여를 좀 해라. 여유자금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지금의 자녀분들의 이제 나이대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미 손주들한테 주는 게 더 빠른 분들도 많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60대 이상 분들이 자산을 우리나라 자산의 43% 정도를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몇 년 전 통계예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올라가면 올라갔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100% 올라갔을 건데 그분들의 이제 손주들도 이미 성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성년인 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게임 스타트 해야 되는데 자본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스타트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도와줄 여력이 된다면 좀 빨리 도와줘라. 그리고 이제 상속의 미래 계산을 할 때 손주든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을 포함을 안 하니까 최대한 빨리 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더 올라간다 그러면 차라리 조금이라도 빨리 유동성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하는 게 낫다.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뭐 디폴트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 이상에는 대한민국은 계속 자산구는 올라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우선. 성장하니까. 네, 성장하니까.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자녀가 이게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았어요, 집을. 근데 이거를 좀 몇 년 안에 팔게 되면 뭐 양도세 문제가 붙는다고 하는데 기준 한번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녀가 이제 받고 나서 이제 10년 이내 증여 부분에 대해서 포함되는 건데 증여 받고 나서 너 10년 이내 팔면은 그러면 세금을 두 가지로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부모님은 1억 원에 사셨어요. 이거를 지금 5억 원에 저에게 증여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10년 이내에 10억 원에 팔아요. 그러면은 내가 받았던 금액 10억 원에서 5억 원을 뺀 양도세 계산 하나와 예전에 부모님이 1억 원에 취득한 것과 10억 원의 차이, 9억 원으로 계산한 것 중에 큰 걸로 내게 되겠습니다. 근데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비과세가 맞아요. 있잖아요. 이것도 그건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가 딱 주택 하나 받고 비과세 요건 채워서 양도를 하면 2월 과세는 적용받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봐라.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증여 부분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부담부 증여나 저가 영수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증여 부분이 그러면 없거나 적을 테니까 2월 과세 걸리는 부분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렇군요. 방법이 없다면 그래도 10년 후에 매도하는 게 네, 우선은 그 방법이군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 집은 자녀에게 좀 증여했는데요. 부모가 증여한 분이 계속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혹시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우선은 그래서 이 거래를 세일 앤 리스 형태죠, 사실은. 네. 이 거래 형태로 이제 매매 거래로 요즘 많이 하죠. 증여 형태로도 하긴 하지만 사실상 뭐 매매 가격은 15억 원인데 그 대신 아버지에게 전세로 오히려 11억, 그러면 4억 원에 뭐 4억 원의 차익만 이제 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때 이제 실질상 따지는 건 요즘 조사 케이스는 이제 거래 가액이 적정한지 15억 과연 적정했어? 이거 따져보세요. 근데 거의 다 적정하게 잘 맞추시니까 이거 정할 때 이제 감정평가로 정확하게 잡으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전세 보증금도 과연 적정했어? 네, 따집니다. 네. 이게 이제 부동산에 이제 뭐 저가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가보다 30%뭐 차이가 벗어나거나 이런 거. 근데 큰 차이가 아니면 사실상 증여세가 거의 발생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거주만 좀 아니면은 그렇게 이슈가 되진 않는다. 대신 좀 너무 고액의 이제 뭐 보증금이다라고 했으면 좀 적정 가액을 맞춰라. 근데 분명 자녀가 좀 자력이 좀 없으니까 그 차익 부분을 분명 보증금으로 맞추셨을 것 같은데
추후에 이런 것들을 결국 자녀가 왜냐하면 언제든지 부모님 또 나가실 수 있으니까 결국엔 갚아야 되는. 네, 네. 갚아야 되는 무조건 채무다라는 거 잊지 마라. 그걸 꼭 말씀드립니다. 아, 세일스 앤 리스의 어떤 매매 방법도 증여랑 또 이렇게 같이 그렇죠. 어떤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비교해봐야 판단하는군요. 됩니다. 그 과세 표준 10억 원 넘어가는 증여부터는 40%의 세율 구간이라 그때부터는 대부분 유의미하지가 않아요. 그때부터는 증여세가 팍팍팍팍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억 정도 과세 표준이면 딱 증여세가 2억 4천 정도 나오는데 그때부터는 1억 주면 4천만 원씩 올라가니까 웬만한 양도소득세보다는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한 5억 원 정도까지 맞춰라 증여 비율은. 그 나머지 부분은 양도가 낮다. 매매가 나을 수 있다. 네. 그러게 좀 말씀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상속세를 못 내겠다 그래서 6개월 이내 금매를 허겁지겁 던지는 게 너무 보기 안쓰러워요. 그래서 부모님 나이가 60대라면 이제 진짜 서둘러야 된다. 일반적 급여 생활자다. 그러면 상속 좀비가 되시거든요. 네. 제가 만든 버는 거 표현에 그냥 다